이수기의 진실찾기입니다. 네, 오늘은 양극화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네,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이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경쟁 망능이다. 또 그 속에서 가진 자만 승리하는 부의 대물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 심화가 더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오늘 양극화를 둘러싼 오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네,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신 분이죠. 현진건 한국재정학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현진건 회장님은 네,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계시다가 네, 올해 초에 한국재정학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4월부터 한국재정학회 네.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도 지내셨는데요. 제가 평소 때는 총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근데 회장님이 더 높기 때문에 오늘 제 방송에서는 계속 회장님이라고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저희가 그 양극화 문제, 양극화라는 단어를 상당히 입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인기 단어였던 것 같은데, 혹시 양극화라는 단어의 시초를 혹시 아세요? 그 양극화란 말이 이제는 그 이념의 지형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좌파들 인사나 우파나 인사 모두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용어를 들라 하면 바로 양극화입니다. 근데 양극화라는 용어가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소득 불균형이 뭐 심각하다든지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지 양극화란 말을 넣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 용어를 씀에 따라서 이제는 거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란 말이면 어떻고 소득 격차면 어떻고 불균형이면 어떻냐 이렇게 이제 그 사소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용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양극화라는 이 말 자체가 이 극과 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절대 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 통합할 수 없고 극과 극은 항상 대결하고 대치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회 분열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이런 양극화로 분열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혹은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어 전술의 하나라고 저는 양극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는 그 심각하다는 공감하는 문제하고 실제로 그 공감하는 것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 가지고 양극화라는 이런 용어는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그 우리 지식층에서 양극화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 정책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스스로 이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런 그 첫 번째 현상 인식하는 이 단계에서 잘못된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정책 수단도 잘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극화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은 어쨌든 중간이 없고 양쪽으로 분리돼서 이분화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가 있던 시대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저희가 소득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중간이 두터운 그런 모양인데 양극화라고 했을 때 중간이 없고 양쪽으로 갈리면 마치 리본 형태
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극화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그 소득 분포도에서 보는 그런 모양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경제학자들 포함한 사회학자들이 과연 양극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증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도 엄연하게 보면은 그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득 격차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지니 계수,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이 지니 계수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니 계수가 이 모든 그 소득 불균형의 수준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쪽이 양극에 있는 이쪽이 혹, 이 부분에서 어떤 혹이 나냐에 따라 가지고 지니 계수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지표로서 이제 양극화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국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면은, 제가 한 그 실증 연구를 한 서너 개를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학문적으로 정의된 그런 의미에서의 소득 양극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실증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양극화라는 이 용어는 과학적인, 다시 말해서 자료를 통해서 전혀 이 백업되지 않는 그런 일종의 믿음, 일종의 허구,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도 지니계수 잠깐 말씀하셨는데, 양극화 심화를 얘기하면은 흔히들 그 근거로 되는 게 지니계수와 그리고 또 소득 5분위 배율, 그 지수를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지니계수가 뭐 0점 얼마다, 뭐 이번에 또 0점 얼마가 됐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편하게 해주세요. 일단 그 소득 5분위를 얘기한 말이죠. 그러니까 전 소득 이 크기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전체 인구를 5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에 20%씩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상류계층 20%, 최고 하계층 20% 이렇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5단계의 그룹들이 소득이 어떻게 되냐를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단계로 나눴다는 일 자체도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벌써 오래전에 진이라는 학자입니다. 진이 학자가 그 소득 불균형 수준을 하나의 지표로서 나타내는 그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위 계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뭐 한국의 소득 불균형이 어느 정도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지표입니다. 기본 컨셉은 간단합니다.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레인지를 가져야 됩니다. 범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0과 1이기 때문에 0인 상태가 모든 그 사람들의 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은 형태의 크기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1이라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모든 그 사회의 소득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0과 1 사이에 모든 사회는 소득 그 불균형을 측정해 보면 반드시 0과 1 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진위 계수는 이것도 사용하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증 결과를 가지지만은 일반적으로 0.3에서 0.35 이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트리우시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하셔야 될 상황이 그럼 0.3에서 0.35가 과연 이것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쵸. 할 거죠, 그죠? 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절대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용하는 방법이 국제 간의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 이래 주위 사람들을 이래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규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떻냐 이렇게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 뭐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자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때 그걸 연구하게 되면 그거는 좌파 경제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엄청난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자료가 다 제공되고 있고 국제 간에 이런 네. 그 소득 불균형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거의 뭐 한 트럭 이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은 딱 뭐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 진위 교수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그래요? 이 미국이 더 불균형이 제일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의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 불균형도 제일 뭐 이렇게 양호한 상태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너무 이제 소득 불균형 이쪽에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는 물론 뭐 동구권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국가를 빼고 그나 뭐 OECD 국가 중에서 나라당 나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가 낮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으로 보면은 유럽이 가장 그 소득 불균형 부분에서 다시 말해 양호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조금 더 심하고 미국보다는 양호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 두나의 어떤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연구 결과가 일치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균형 수준 물론 뭐 문제가 있지만은 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간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미국에서는 양극화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양극화라는 말 안 씁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양극화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이런 기반이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 분열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용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 진위 개수가 0에 가까우면은 그럼 무조건 좋은 사회라고 보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런 나라를 봐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0에 가깝다고 해서 이게 좋은 사회다, 뭐 1에 가까워서 이거는 뭐 균형이 너무 안 된 사회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 대부분 사회자께서 가장 그 핵심을 찝어주셨는데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소득 불균형, 소득 그 분포 지수를 보면서 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60년대, 19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마 잘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욕들을 먹고 있는 삼성, 현대 이런 이시집안, 정시집안도 없었습니다. 전부 배고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진위 교수는 제가 볼 건데 한 0.1에서 0.2가 되었을 겁니다. 다시 보면 진위 교수들 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0.3에서 0.35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 지표로 보면은 1960년대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사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자, 그리도 돌아가고 싶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1960년대, 다시 말해서 보릿고기가 있는 이런 사회로 돌아가시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득 불균형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치 소득 불균형이 그 사회를 평가하는 모든 완전한 하나의 지표인 것 같이 오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학교 강의할 때는 또 이런 그 안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거 했대죠.
세계 가장 부자가 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도 왔지만 빌 게이츠입니다. 네. 그죠? 제가 만약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아프리카에 지니 개수가 거의 0.001, 다시 말해서 처음보다 배고픈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국가를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니 개수라는 그런 지표로 보면 0인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빌 게이츠가 그 나라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빌 게이츠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빌 게이츠가 없는 이 사회에서는, 그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지니 교수가 0.001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균등 사회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를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거의 0.99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0.99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국가죠. 자, 그러면은 빌 게이츠 소득 분포 지표라는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빌 게이츠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표가 가진 함정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 떠나가지고 생각할 땐 당연히 빌 게이츠를 받아야죠. 왜? 빌 게이츠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가지고 있는 많은 자본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가지고 통해서 마치 그것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 양 과잉 반응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이 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동적인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30년 압축 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 자랑스러웠지만은 나름대로 또 대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 지니 교수예요. 60년대 0.2에서 지금 0.35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쁜 거냐? 물론 나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성장에서 나름대로 오는 상대적인 어떤 그 소득에 의해서 빈곤감 이런 것이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쉽게 말해서 레벨업 시키냐는 것이죠. 보면은 과거 60년대에는 모든 국민이 배고팠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게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진위 개수랑 그리고 또 소득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단위가 가구이잖아요. 근데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 소득을 따질 때랑 가구 소득을 따질 때랑 그 소득 통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책을 좀 참고를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경제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을 때는 1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증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싶을 때는 이런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 처리가 다르잖아요. 보는 기준.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그 테크니컬한 그런 질문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의 그 주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개인 단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가구 단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체로 보면은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이제 그 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통례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가구에서 엄마 아빠 있고 그 자녀 미성년자 자녀 있고 뭐 20세면 다 독립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가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가구는 뭐 가구 원수가 5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가구는 3명인데, 또 어떤 가구는 1인 가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1인 가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한 60년대가만 하더라도 1인 가구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뭐 2, 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 25%까지 갈 정도로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 그럼 5인 있는 이런 가구하고 1인 있는 가구하고 이렇게 뭐 똑같은 가구라는 그런 단위로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있는 그런 테크닉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인 가구하고 5인 가구를 표준화시키는 것이죠. 그죠? 결국에 이제 그 4인 가구가 있다면은
4인 가구가 이 1인 가구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4인 가구는 일종의 그 스케일 에코노미라는 게 있죠. 규모의 경제 이렇게 가지고 사실 뭐 혼자서 밥 먹는 데는 이제 만 원 든다고 하지만은 둘이서 같이 가구를 이루고 밥을 먹을 때 2만 원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15,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1인당으로 환산하는 그런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은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한국의 소득 불균형 양상이라든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의 그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니 기수 자체가 가구 단위를 하길래 그게 이제 지금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고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다. 또 이제 그럼 잘 사는 국가에 보면은 뭐 본인이 이제 소득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능력이 되면은 다 그냥 독립해서 그냥 따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도 뭐 직장이 조금 멀면은 다 자취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런 1인 가구가 느는 거와 그런 진위 개수가 좀 높아지는 거와 좀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진위 개수라는 것은 한 모형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를 넣는데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데이터를 넣느냐 가구 단위로 였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 그 진위 개수는 반드시 가구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요.